주요 하수 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검사한 모든 지역에서 불법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남성 전용 수면방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더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별, 연령, 그리고 지역을 막론하고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한 마약. 매년 폭증을 하고 있죠. 마약류 범죄 백서의 내용을 보면 27,000건이 넘어갑니다. 메스암페타민 같은 경우는 34개 하수 종물 처리장이 모두 검출되었다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 전부 다 그 메스암페타민은 어느 정도 퍼져 있다. 대낮에 그것도 가족이 있는 집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약에 취해 도로를 종횡무진하는 등 나날이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 마약 중독이라는 질환이 어떠한 질환인가 하면은 전염병입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이 골든타임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마약. 그 잔혹한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김해의 한 재활시설입니다. 도박, 알코올, 그리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중독자들의 재활을 돕고 있는 한부식 원장. 그도 역시 과거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처음에 대마초 시작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히로뽕을 처음 했는데 그때부터 약간 중독이 되기 시작했고 27살 이후부터는 정말 중독이에요. 이제 하루도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더라고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손을 댔던 마약. 순간의 쾌락으로 치러야 했던 대가는 혹독했고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내 삶 모든 걸 다 뺏어갔어요. 내가 그동안에 했던 노력들, 쌓아왔던 것들, 우리 가족들 삶까지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내 때문에 돌아가신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어머니 얼굴을 10년 만에 봤습니다. 10년 만에. 10년 만에 교도소 갔다 엄마를 본 게 엄마가 거의 죽기 직전에 있었어요. 그러고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한부식 원장의 인생은 어머니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가 힘들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늦은 나이에 대학에서 중독과 재활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독자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길잡이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거 온 지 얼마나 됐지? 저 이제 9개월 접어듭니다. 네, 마음은 편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생소한 경험이니까 좀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문제가 생긴데. 혼자서는 도저히 마약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 시설에 입소했다는 김상민 씨. 분위기에 제가 9개월 동안 이곳에서 생활했던 상민 씨는 고민이 있습니다. 단약만 위해서 오로지 여기 왔는데 지금 제 마음 상태는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이제 새로 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은 마약 생각이 안 날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좋아서 한 거지만 나중에 결국에 좋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힘들어서 맞습니다. 한 건데 왜 마약을 하는지 좀 성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봤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마약으로 다 그걸 소진하게 되고 또 마약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차라리 지금은 한 1년 정도만이라도 마약을 안 하고 행복에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상민 씨는 어쩌다가 마약에 손을 댔을까요? 2살 선배가 갑자기 들고 와서 이게 대마초다 그러고 하는데 담배처럼 불국초가 피우고 하니까 이게 뭐 그렇게 해로운 건가? 막 불법이고 뭐 안 좋은 건가? 뭐 큰 죄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었죠. 처음에는 이제 계획을 세웠죠. 뭐 한국에서는 하지 말자. 해외에 일 있을 때만 나가가지고 몰래 잠깐 하자. 일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계획들이 하나씩 무너지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마약 투약 사범수는 13,351명.
숨어있는 마약 투약 사범을 30배 정도로 추산해 보면 전체 마약 투약 사범은 40만 530명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5월 더는 마약 청정국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산항에서 밀반입 코카인이 발견된 건데요. 그 양이 무려 1.7톤,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4년에도 부산으로 코카인이 밀반입됐는데요. 당시 국제 공조 수사 결과 브라질 국제 마약 조직원들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 카르텔 조직의 밀수출한 걸로 그리 확인이 됐습니다. 총 8명 중에 6명이 근거된 사안이거든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으로는 세계적으로는 또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텔들이 한국을 경유하는 선박을 이용하면은 아무래도 다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 갈 수 있는 마약류가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보고 한국을 경유하는 선박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국내 항만이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의 중간 기착지 또는 유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이 잦아지면 결국 종착지이자 소비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코카인 시장이 별로 소비처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중남미 애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마약류를 뿌리게 된다면은 코카인 중독자도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나오게 된다면은 소비 시장이 또 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약이 급속히 퍼지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관련 사건 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한 남성 전용 수면방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해온 일당이 붙잡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수면방을 압수수색한 현장에서 필로폰과 주사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접촉 사고를 낸 뒤 춤을 추는 이상 행동을 보이는 40대 여성. 신고를 받고 차량 내부를 살펴보니 역시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마약 투약을 의심한 경찰이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범죄 영화에서나 보던 마약이 이제는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약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요 하수 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검사한 모든 지역에서 불법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하수구에서 마약류가 얼마나 분석되는지 검사를 했는데요. 전국의 주요 하수 처리장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것입니다. 검출된 불법 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주로 나오는 게 필로폰, 이게 히로뽕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암페타민, 그리고 코카인, LSD, 대마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주로 메스암페타민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매년 검출된다 분명히 사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명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은 중독성이 강한 약물입니다. 이 메스암페타민은 매년 조사된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검출됐는데요. 이것은 마약 사범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마약의 흔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결코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약이 무서운 것은 중독뿐만 아니라 범죄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드라퍼가 마약이 이제 은닉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이 안쪽에 보면 저기 에어컨 실외기가 있어요. 한쪽 구석에다가 이제 붙여놓는 겁니다. 붙여놓고 이게 나와서 이제 주변을 보고 여기 있는 위치 부분을 확인해서 어디다 붙였다는 거를 이제 중간층에 달려야 되니까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이제 도시가스 계량기함 안쪽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마약 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대범해지고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것은 마약 거래가 과거에 비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 아름아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뭐 손대손이라고 직접 주고받는 방법으로 마약 거래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익명성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거의 보장된다시피 하는 SNS를 통해서 비접촉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이제 뭐 차단이나 이런 게 어렵습니다.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고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가장 흔한 방법으로 다크웹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암호화한 문구로 거래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암호 해독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약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나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구하기 쉬워지면서 10대나 20대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SNS 속에서 거래가 되고 또 이제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호기심으로 한 번씩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또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래도 연령이 좀 낮아지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찰청의 마약류 범죄 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3년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만 14세에서 18세 청소년은 총 1,430명. 문제는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이 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범죄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 더 큰 범죄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대치동 마약 사건에서도 어머니들이 마약 사건에 당했다고 자신의 자식들이 몰래 투약시킨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거다 이러니까 당신들이 먼저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사회는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낙인이 심하잖아요. 혹여나 당신의 자녀들이 마약 사범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힐까 봐 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못 했던 거죠. 2년 전 서울의 한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여성 2명이 한 학생에게 음료를 건넵니다. 집중력에 좋다며 시험 행사를 가장해 음료를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마신 학생들이 어지러움증을 호소했고 조사 결과 음료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마약 사범이 될까 신고를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자신이 마약인지 알고 먹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몰래 투약시킨 이런 사례였을 때도 그 투약을 시킨 그 사람이 너 나랑 똑같이 마약 사범이 되는 거야. 내가 신고하면 너도 처벌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고를 못했던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몰래 타서 먹이는 거는 범죄가 되지 않거든요.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파고든 마약. 대한민국을 삼켜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카인에 중독된 그렇다면 마약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현재 마약 중독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정신과 전문의에게서 그 심각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쪽뇌가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부분들, 고위 인지 기능, 억제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기능들을 담당을 하거든요. 코카인 중독자의 경우에는 앞뇌가 완전히 빛을 잃어버렸죠. 전두엽 기능이 손상되면서 판단력이 떨어지고 억제력이 떨어지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들, 기억력이 모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독자의 경우 뇌가 손상되고 판단력이 떨어지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시 약을 사용하는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김재성 원장은 마약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마약 중독이라는 질환이 어떠한 질환인가 하면은 전염병입니다. 이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널리 퍼지고 있다, 통제가 안 된다 이런 뜻에서의 전염병이 아니라 누군가한테서 건네받아 소개받아서 아니면 강제로 투여를 당해서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서 퍼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마약 중독 역시도 명확하게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그렇다면 그들의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치료 인프라는 사실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 인천 참사랑병원
한 곳에서 정부 통계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약 중독 치료에 적으면 6할에서 많으면 7할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기관에서 전체 진료의 60-70%를 담당한다는 건 그만큼 얼마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는가에 대한 방증이 되겠죠. 저랑 같은 직역인 정신과 전문의를 놓고 보면 대한민국 전체에 넓게 보아도 마약 중독을 전담으로 진료하는 의사가 10명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중독성이 강한 만큼 전문적이고 고난도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치료 보호 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마약 중독 환자들은 조현병 환자에서의 정신병적인 증상, 알코올 중독 환자의 중독 문제, 성격장애 환자의 성격적인 문제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금단 증상이 심한 때, 감정 조절,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때에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이어서 치료진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진료 자체의 난이도가 현장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약 예방과 치유를 돕고 있는 한 단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낯익은 얼굴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아들이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더구나 스스로 마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들을 가족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가슴 아픈 일까지 겪어야 했는데요. 마약 할 때 저희 아들은 3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첫 번째, 나 마약 안 했어요. 두 번째 하는 얘기는 다시는 안 할게요. 또 계속 걸리거든요. 세 번째 거짓말은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데 왜 그러세요? 이 3가지 거짓말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신뢰가 깨지죠. 이건 모든 마약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신뢰가 깨지게 되면 사랑이 없어지고 이제 지옥 같은 관계가 계속되는 거죠. 네, 아들, 딸 중 아들의 일을 겪으면서 남경필 대표는 직접 마약 퇴치와 치유 활동에 나서게 됐습니다. 마약 중독 되신 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은 다 나이가 들면 정신 차리고 끝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 죽어요. 간이나 폐나 기도 이런 것들이 장기가 손상이 돼서 중간에 사망하는 경우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마약 중독된 분의 30%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마약 치유 단체를 만들어 사회 운동을 하고 있는 남경필 대표.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을 접했던 사람들의 재활은 물론 그 가족들의 고민도 상담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들의 힘으로 안 됩니다. 국가가 도와주세요. 라는 도움 요청이죠. 처음엔 이걸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병이 생기면 알려라. 사실은 마약도 병입니다. 알리는 게 답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는 어느 수준의 처벌을 받고 있을까요? 마약류 관련하는 법상 마약은 마약 약물의 종류 그리고 행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나눠져 있어요. 환각성이나 위험성이 심한 마약을 이제 판매하거나 밀반입하거나 제조하면 형량이 굉장히 높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치료를 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처벌을 한다고 이게 고혈압 당뇨처럼 계속 관리되지 않으면 재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형사처벌 받은 이후에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재범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치료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화돼가지고 본인 스스로 조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좀 해줄 수 있는 영향을 늘리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전국 대학생 마약 예방 연합 동아리 학생들이 각종 중독에 대한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You see, there's like some statements here, and you can put a star on what you think if it's right or wrong. So X or O. O X, right?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나서서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That's fine. 외국인 유학생들이 마약류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일단 합법인 국가에서 온 친구들도 많고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어학당에서 적응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고립과 우울감에 처해 있는 상황들이 많아서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저희처럼 재밌는 클럽 액티비티가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청년들에게 마약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요? 10대 사범의 경우 2000년과 비교해 2023년에 50배 가까이 늘었고 20대 사범의 경우 2023년 8,368명으로 2000년에 비해 5배 이상 늘었습니다. 마약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청춘들. 자신의 친구인 그들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청춘들이 모여서 정보를 나누고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살 생각을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해보지 않은 친구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흔적을 보면 이 친구들이 정말 죽으려고 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마약. 전문가들은 처벌만이 답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마약은 누구나 이 한 번의 기회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이 자체의 유혹에 말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것은 어느 개인 단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과제를 가지고 그 정부에서 앞장서야 하고 사회단체 또 나아가서 가정과 개인들 모두가 협력해 범국가적으로 협력할 사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임상 현장에서 접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보다 먼저 약물 문제를 겪었던 외국의 사례들을 보아도 청소년층의 약물 중독에 가장 두드러지는 위험 인자들은 소속된 집단이 없거나 혹은 건강한 여가가 부족하거나 한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갈 곳도 없고 할 곳도 없으면 마약 중독에 빠져들기가 쉽다는 겁니다. 저는 학교에서의 변화가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마약. 지금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심어줄 체계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리고 약물 중독자를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선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게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